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최근에 중국 헝다 이슈니 인플레이션이니 테이퍼링이니 정말 악재가 많죠. 리먼 사태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늘 똑같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위기를 역이용할 때입니다. 자, 일단 확실히 할 점이 있습니다. 시작 전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이 정말 힘든 상황인가요? 제가 최근에 그닥 위기다, 힘든 시장이다 라는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정말 지금이 힘든 상황일까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기반해서 이 현상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뭐 기분상 뭐 북한이 미사일 쏠 것 같다. 뭐 테이퍼링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뭐 인플레이션 되면 뭐 시장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토테미즘으로 접근하면 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에 휘둘리기 정말 쉬운 상태가 됩니다. 지금 다들 중내 사내하고 언론만 보면 뭐 증시 망한 것 같죠. 완전 뭐 막 다 외국인 뭐 매도 랠리에 뭐 증시는 뭐 3천도 못 지키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3천이라는 숫자가 예전엔 꿈의 숫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3천이 어떠니 저떠니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제가 3천 뚫을 때 이제 3천은 기본 수치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겁니다. 항상 인간은 멀리 보지 않고 눈앞의 악재에만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전 세계 증시 현황을 한번 볼게요.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전 세계 증시를 봤습니다. 올해 전 세계 증시는 상승했죠. 보시면 중내 산해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만 보면, 자, 이 파란색 부분이 올해입니다. 자, 한국 뭐 일단 올해 5.1% 올랐죠. 연초 대비. 미국은 11% 올랐고, 베트남은 뭐 35% 올랐죠. 인도도 많이 올랐습니다. 러시아도 많이 올랐고, 전반적으로 올랐죠. 브라질만 지금 뭐 오늘 내일 하죠. 예, 안전자산인 금은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55% 올랐습니다. 올해 최대 수혜주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권만 해도 그 수익률이 똥값이 됐습니다. 즉 채권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결국엔 채권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다는 겁니다. 즉 작년부터 시작해서 채권, 증시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이 망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다는 겁니다. 뭐 이 상승폭을 더 돌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현재 상황, 지금 스냅샷을 봤을 때 힘든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올해 증시는 이자율보다 많이 올랐죠. 일단 지금 뭐 금리가 1%뭐 이렇잖아요. 미국은 뭐 거의 제로금리라고 하지만 제로는, 정확히 제로는 아닙니다. 이자율보다 많이 상승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힘든 상황인가요? 네. 이자율보다 많이 상승했을 뿐더러 보시면 안전자산은 또 하락했잖아요. 즉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은 한 해였고 지금도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익을 받나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왜냐? 이 통화량을 보면 압니다. 돈이 얼만큼 풀렸냐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양적 완화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적 완화. 그냥 뭐 헬리콥터 머니 뿌린다는 거죠. 뭐 현금으로 주는지 뭐 보조금으로 주는지 뭐 다 떠나서 양적 완화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했냐? 양적 완화 했다는 거 알겠어. 얼마만큼 했어라고 하면 미국의 본원 통화, 그 진짜 달러 발행량이죠. 코로나 때 이후에 약 2배가 올랐습니다. 2배 이상 돈이 풀려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내 자산이 반토막 난 겁니다. 가치가. 그렇죠? 그 협의 통화는 M1 통화인데요. 단기적으로 투자나 융통이 될 수 있는 돈을 M1 통화라고 합니다. 4배 정도 올라갔어요. 협의 통화, 한국이죠. 한국의 협의 통화는 0.5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장에서 돈이 찍혀져 나왔다. 그럼 지금 주식이 올라간 게 설명이 되죠. 자, 돈이 2배 이상 풀렸죠. 뭐 2배, 4배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증시가 더 올라간다고 한들 이상할 건 없습니다. 양적 완화의 수혜는 아직 남았다고 봅니다. 이건 수치로만 봐도 아시는 포인트죠. 야, 씨, 뭐 다 지나간 다음에 누가 말 못하냐 할 수 있죠. 예,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찾아봤습니다. 이게 항상 챌린지하는 측면이고 저도 이거를 10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 지금 진짜 배리어를 치시죠. 이제 배리어. 예. 요까지 아시죠? 요까지는 그냥 덤덤하게 보자 정도입니다. 1600 초반까지 덤덤하게 보자. 예, 여기서 왔다 갔다 한들 그냥 놔두자. 예, 놔두자. 여기는 매수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예, 진짜 정말 이제 어찌 되었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 영역 20년 3월 14일 매수 영역 찜 먹는 찜 같다. 아무튼 예, 매수 영역 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훗날에 보자고요. 네, 제가 이때 제가 아이고 내가 이때 이렇게 얘기했었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예.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근거였죠. 저렇게 판단할 수 있던 근거입니다. 뭐 운 좋게 이번 그 경제 위기 때 제가 맞춘 걸 수도 있지만 전 다음 경제 위기도 자신 있습니다. 예, 그때도 정확히 바닥을 잡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데이터겠죠. 그 근거는. 그때 제가 이런 좀 패러디 영상도 올렸었죠. 그 고지전 영상에서 이 코로나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금융전쟁.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전쟁터에 참여를 했었느냐 하지 않았었느냐에 따라 나뉠 거라고 했잖아요. 투자자가. 여러분들은 어떤 축에 속하시나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기업 재고량이 최저치를 기록했었습니다. 그 재고량 회복에 대한 니즈 이거 하나만으로도 신흥국 강세가 예상이 되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베트남을 투자했잖아요. 중국은 어찌되었건 예, 미중 무역 분쟁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베트남에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베트남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죠. 예,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이 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을 보시면 이때가 코로나죠. 증시 주변 자금, 이 투자자 예탁금입니다. 증시에 투입되기 위해 예치되고 있는 돈을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합니다. 이때 거의 뭐 폭등했었죠. 폭등하는데 증시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곧 바닥이고 상승이 오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기준 근거입니다. 뭐 그때는 그때고 지금 보시면 투자자 예탁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죠.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지엽적인 이유인데 IPO가 진행이 되면 이 돈을 거치해야 되죠. 결국엔 IPO를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고 흐름을 봤을 때는 증시 주변 자금의 상승은 더뎌지고 있다. 거기에 여기 파란색이 신용인데 신용 잔고의 상승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용 10조만 넘으면 뭐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20조가 넘죠. 20조가 뭐야.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증시 주변 자금의 상승 속도가 더뎌지고 있고 신용이 유입되는 것도 줄어들고 있다. 거기에 외국인들의 비중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노란색이죠. 외국인들의 비중은 계속 줄고 있다. 공매도 또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보라색인데요. 공매도 잔고가 올라가고 있죠. 즉 시장의 공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증시 주변 자금 상승도 정체되고 있고 신용 상승도 미미합니다. 냉정하게 지금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는 걸 기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시장이 갑자기 막 폭등한다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의 시장 재료를 보겠습니다. 어떤 악재가 있고 어떤 호재가 있냐라고 하면 자, 악재 호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악재를 쭉 한번 볼까요? 중국 헝다의 파산 이슈가 있죠. 미국 디폴트 사태를 우려하는 것도 있죠.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것도 있죠. 테이퍼링 이슈도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금리 인상 우려도 있죠. 이게 다 엮여져 있긴 합니다. 중국 정전으로 인한 수요 감소도 있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이건 우리나라만의 이슈겠죠. 일단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랑 비슷하지만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글로벌 무역 분쟁 재점화 우려도 있죠. 이번에 오커스 같은 것도 있고 북한의 지정적 리스크는 뭐 저희가 늘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중동의 지정적 리스크도 있죠. 이번에 호재를 볼까요? 백신 접종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백신 치료제 개발에 들어갔죠. 예, 뭐 엊그제는 머크에서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 경구용 치료제도 얘기했었죠. 백신 치료제도 개발이 되고 있다. 이건 결국 위드 코로나로 발전하는 거죠. 왜냐면 치료제 먹고 나을 수 있으니까. 백신은 위드 코로나에 연관은 되어 있지만 확실한 위드 코로나가 되려면 치료제가 있어야겠죠. 치료제. 정부의 부양정책 발표 이건 저희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인프라 투자 예산안 통과에 대한 호재도 있겠죠. 외국인 매수로 전환되는 지금 외국인이 계속 비중이 줄고 있잖아요. 매수로 전환되는 타이밍도 호재일 겁니다. 미국 금융당국 볼코를 완화 이건 제가 볼코에 대해서 몇 번 설명했었는데 여기서는 깊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증시 유입 이거는 저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퇴직연금의 증시 유입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건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도래했다라는 개별 종목에 해당하는 호재겠죠. 조선업 슈퍼사이클 이것도 개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기간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장이 흐르는 이유는 지금 선명해 보이죠. 좀 굵직굵직한 악재들이 많습니다. 거기다 숫자도 악재가 월등하게 많죠. 지금 뭐 악재 한 개, 호재 한 개 이렇게 매핑되는 거 아니겠지만 숫자가 악재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럼 시장이 지금 흐르고 있는 이유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번에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구독, 좋아요를 네, 안 하셔도 됩니다. 중국 헝다 파산 이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는 좀 달고 다른 악재예요. 지금 눈앞에 많이 펼쳐져 있지만 보시면 이게 답니다. 중국 헝다는
일단은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 28일까지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자를 지급 못하면 파산된다는 거죠. 근데 중국 당국이 부동산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홍다가 파산하게 내버려 둘 거다. 약간 이런 이슈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디데이죠. 12월 28일이 클라이막스일 겁니다. 저 때는 일단 윈도우 드레싱 기간이에요. 윈도우 드레싱은 간단하게 기관 외국인이 자기들 실적을 좀 꾸미려고 분식이라는 너무 나쁜가? 예. 좀 수익률을 올리는 기간입니다. 참고로 2개월 정도 전에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고 해서 증시가 막 흔들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지금 그 이슈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두 달만 지나면 악재가 사라집니다. 어디 갔지? 약간 이런 느낌? 야, 방금 그 악재 어디 갔어? 그래서 12월 28일쯤이 클라이막스일 거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헝다가 파산이 되면 재료가 소멸하는 거죠. 예. 이보다 더 나쁜 악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파산이 안 되면 또 속은 거죠. 이 세상 끝날 것 같은 악재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각국의 달러 대출금리, 뭐 15, 리보 금리를 보시면 15는 그냥 상하이에 그 은행들이 달러를 빌릴 때 금리를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높아지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는 거겠죠. 즉 중국 쪽에 금융 리스크가 있냐 없냐를 보는 겁니다. 뭐 비슷한 걸로 리보가 있죠. 런던 쪽입니다. 유럽 쪽을 판단하는 데 쓰는 금리예요. 15 리보 금리를 보면 일단 리보 금리는 안정적입니다.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헝다 사태는 유럽 쪽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15 금리를 보면 1개월 물과 3개월 물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개월, 3개월 내에 그 돈을 받을 그 금리는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즉 단기간에 무언가 악재가 있을 것 같다는 분위기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폴트 사태를 좀 보겠습니다. 미국이 디폴트 할 수 있다. 뭐 지금 난리죠. 지금 예전 사태를 보면 2011년에 비슷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죠. 얘들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춰버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거 뭐 멀리서 보면 별거 아니지만 이때 거의 막 10%, 15%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증시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 정도인 거죠. 예. 이때 뭐 꿈틀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미국의 국가 부도라는 거죠. 근데 우려되는 거는 협상 지연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디폴트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일어나지 않더라도 발생할 리스크는 신용등급 강등 정도입니다. 일단 협상이 지연되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하잖아요. 이슈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한마디로.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가 발생하면 매수 기회로 보입니다. 네, 그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연준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일단 분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테이퍼링도 내년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리 인상도 서서히 하겠다라는 매파가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일어난다는 게 뭐죠? 이 악재는 더 이상 다뤄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 다뤄지지 않을 거, 일어날 거, 오케이. 그럼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보겠습니다. 금리 상승기 두 번의 큰 금리 상승기가 있었죠. 자, 금리 상승기 때 어떻게 됐나요?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끝이죠. 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일어난다는 건 시장이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나쁘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거죠. 설마 뭐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금리를 올리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보면 인플레이션은 결국 경제가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나쁜 게 아닙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쁜 거죠.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나쁜 거죠. 예, 인플레이션 자체는 나쁘지 않다. 즉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거다. 예, 어쩔 수 없다. 원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발생하지 않을 리가 없죠. 근데 원유를 셰일가스랑 연동해서 보고 있습니다. 셰일가스가 최근에 그 미국의 규제도 있고 그 수요에 대한 니즈도 있고 해서 신규 투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리그 가동률을 보는 거예요. 리그는 시추하는 그 기계입니다. 리그 투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셰일가스가 점점 공급이 줄어들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유의 상승을 억제하고 있던 셰일가스라는 게 공급이 줄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원유가 100달러 시대였죠. 즉 원유도 1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근거로 판단했었고 투자를 집행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만큼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런 원유 투자를 통해서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위기를 역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호재로 넘어오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있죠. 네, 호재입니다. 접종률이 올라가면 결국 이때까지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코로나
그 악재를 벗어나서 위드 코로나로 접어든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이 지금 70% 넘었죠, 1차가. 2차도 이제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국민 절반이 백신 접종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코로나로 뭐 2차 전지, 그 다음에 제조업 같은 것들이 갑자기 올라가 버렸죠. 오, 야,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니까 야, 반도체 수요가 느네? 뭐 이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여행, 뭐 호텔업 이런 것들은 반등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코로나를 떠나서 예전에 팬데믹, 에피데믹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 사스 사태도 그랬죠. 근데 사스 사태가 마무리되고 나니까 호텔 관광업이 급속도로 급등했는 사례를 우리는 봤습니다. 이건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뭐 사이판 사이판 예약을 4,000명은 넘게 하고 해외여행이 꿈틀꿈틀대고 있고, 지금 해외 사진입니다. 전부 다 마스크도 끼지 않고 군집에서 다들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늦고 있어요. 우리만 이렇지 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곧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위드 코로나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퇴직기금에 대해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숨은 호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퇴직연금 ETF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기금이 몰려온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NC소프트를 비롯해서 그 임직원들의 퇴직기금 운영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유연하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임직원들이 자기의 퇴직기금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대로 따라가야 됐고,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지만 본인이 투자를 하거나 집행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지금 현재 추세가 DC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운영하던 건 DB, 앞으로 바뀔 건 DC입니다. 나머지 악재 호재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나머지 사항들은 제가 항상 데일리 영상에서 다루는 항목들이고, 좀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러려면 구독, 좋아요. 예, 악재들은 대략 2개월 내 사라질 이슈들로 보여집니다. 이때까지 본 결과로는 새로운 악재가 발생하는 건 언제나 조심해야겠죠. 하지만 2개월 정도면 사라질 이슈로 보여집니다. 지수의 단기 바닥은 언제일까라고 하면,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건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바닥들을 하나씩 다 짚어봤어요. 이건 제가 보고 여기는 단기 바닥, 여긴 단기 바닥, 여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닙니다. 이 단기 바닥을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조지표입니다. 예, 제가 유일하게 보는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RSI인데요. 일봉 RSI는 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면 보조지표가 힘을 발휘하는데요. 그게 주봉의 RSI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수를 볼 때만 사용합니다. 종목은 보지 않습니다. 지수의 주봉 RSI가 30을 하회하는 타이밍에 100% 단기적으로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가 좀 힘들죠. 주봉 RSI를 보면 30m 하회하기 직전입니다. 30을 하회하지 않고 올라가면 결국엔 또 다이버전스가 발생합니다. 다이버전스가 발생해서 강한 상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못 먹어도 고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반등하면 오히려 좋은 거고, 30m 하회하면 이때까지 히스토리를 봤을 때, 데이터에 기반했을 때는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올해 코스피를 예측했었던 것입니다. 이 노란색 밴드를 타고 올라갈 거라고 일단 강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노란색 밴드를 이탈해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몇 가지 챙겨갈 거는 2600이 지지선이다. 피보나치 되돌림 첫 번째가 2700이다. 2400이다. 그러니까 2400, 2600이라는 숫자를 일단은 기억하고요. 여기서 강력하게 하락해 봐야 2600, 2700에서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술적 반등할 때 호재가 끼얹어지면 참 좋겠죠. 예, 코스피 위기라고 지금 언론이 부추기고 있죠. 3000선 붕괴한다 만다, 2900 깬다 만다. 전 2600에서 2700선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강한 지지선이고, 저때쯤 되면 제가 늘 모니터링하고 있는 지표인 지수 주봉 RSI가 30을 하회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전반적으로 현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위기가 왔을 때 비중을 좀 대폭 줄였죠. 대폭 줄이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을 다시 투입해서 코로나 때처럼 좀 괜찮은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증시 교훈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전염병 코로나는 펀더멘털 회수하지 않았죠. 다시 반등했고요. 유동성 완화는 반드시 증시 상승을 불러왔고, 통화 수업 체결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스팀팩을 넣을 수 있는 증시 호재였습니다.
투자의 대가 전문가들 말은 다 틀렸죠, 이번에. 공매도 금지 조치 같은 그 정책 당국의 움직임은 증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증시는 결국 우상향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반드시 증시는 상승합니다. 증시는 우상향입니다. 악재가 만발하고 있을 때가 항상 늘 바닥이었습니다.